똑똑똑.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어요. 아들 도연과 며느리 나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고 이웃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똑똑똑똑.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5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단련된 몸이지만 70을 넘긴 지금은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아이고, 작은 신음과 함께 슬리퍼를 찾았어요. 복도로 나서자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119 구급대.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랜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구급대원 한서준이에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숨이 가쁜 듯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전화라도 먼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서준이라고 밝힌 구급대원이 인터폰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짜 절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벽 3시에 나타난 낯선 구급대원.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진짜로 자신을 도우려 한다고요. 잠깐만요. 옷부터 입고.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당장 나오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인터폰 너머로 그의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마치 뛰어온 것 같았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잠옷 위에 걸려있던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선생님, 서준이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키가 꽤 큰 젊은 남자였는데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구급대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떠나야 해요. 서준이 영수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강제로 끌지는 않았지만 재촉하는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내 집인데. 영수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영수의 침실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동시에 희미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손전등 불빛 같았어요.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내 집에 들어와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았죠? 당신은 도대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해요. 서준이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영수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2층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그의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50년을 살아온 집, 추억이 서린 공간, 자식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그곳에 낯선 이들이 침입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경직시켰어요.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저를 믿으세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수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그의 판단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영수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젊은 구급대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직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영수와 서준이 집을 나선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두 사람은 골목 끝에 있는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서준이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영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의 집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있었어요. 차량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았어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첫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 선이 넓어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두 번째 남자는 상대적으로 마른 편이었지만 움직임이 민첩해 보였어요. 50년 가까이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영수의 눈에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지, 저 사람들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구급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감이 와요. 서준이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야간 근무 중에 응급 상황들을 많이 접해봐서인지 위험한 냄새를 잘 맡는 편이었어요. 두 남자는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덩치 큰 남자가 뭔가 도구를 꺼내는 것이 보였어요. 자물쇠를 따는 도구 같았어요. 저런,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있잖아. 영수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교장 시절부터 부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저건 명백한 범죄 행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평생 학생들에게 원칙과 정의를 가르쳐 왔는데 영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어요. 잠깐만요. 조금 더 지켜봐요. 할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할아버지를 해치려 한다고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아는 것이 있다는 듯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2층 영수의 침실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까 그들이 집을 나오기 전에 본 그 불빛과 똑같았어요. 저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먼저 들어가서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따던 두 남자 중 마른 남자가 무전기 같은 것을 꺼내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급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2층에서 한 명이 더 내려왔어요. 세 번째 남자였어요. 그는 뭔가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내 집에서 뭘 가져간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요. 들릴 수 있어요. 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세 남자는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차 안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안 가지? 영수가 궁금해했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어요. 우리를? 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의 말에 영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따르릉. 핸드폰 꺼요. 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영수가 핸드폰을 보니 발신자가 도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가지만 최근 사업 실패 이후로 자꾸 집과 재산 얘기만 하던 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야. 받지 마세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내 아들인데. 사업이 어려워도 여전히 내 자식이야. 영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육자로서 평생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해왔던 그에게 아들의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위험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준의 절박한 표정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이 멈췄지만 곧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받으세요. 영수가 문자를 읽어주자 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지금 집에 있는 저 사람들과 도연 씨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을 바른 교육으로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할아버지가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서준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 순간 검은 차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들켰나? 영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준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지? 우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24시간 찜질방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구급차로 찜질방에 실려간 환자들 때문에 자주 가봐서 잘 알아요. 이 시간에? 네, 새벽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안전해요. 그리고 제 기자 친구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게요. 서준이 영수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할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할아버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영수는 서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검은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을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빨리 가요. 서준이 영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74세의 몸이지만 위기감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구급대원답게 서준은 영수의 맥박을 체크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해 주었어요.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아들이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며느리 나리가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보험 설계사였던 나리가 최근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상했고, 새벽 거리를 뛰어가면서 영수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평생 원칙과 정의를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4시 30분 황금 찜질방. 영수와 서준은 24시간 찜질방의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친 직장인들, 막차를 놓친 젊은이들, 그리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인 공간이었어요. 이제 설명해 주게. 영수가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도망치느라 숨이 가빠서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답답한 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최근에 며느리 나리 씨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서준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상한 말이라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든지, 아니면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준의 말이 정확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나? 사실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서준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나야. 응, 지금 찜질방에 와 있어. 할아버지랑 함께. 응, 맞아.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서준이 영수를 바라봤어요. 제 친구가 올 거예요. 기자예요. 이 일을 함께 조사하고 있었어요. 기자? 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최지우라고 해요. 지역 방송국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해요. 할아버지 사건에 대해 며칠 전부터 취재하고 있었어요. 내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 말이야? 영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며느리 나리 씨 과거를 아세요?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는 것 말고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리 씨는 과거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어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3년 전 일이에요. 전 남편이 갑자기 의문사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는데 부검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전 남편도 나리 씨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죽었어요. 영수는 말을 잃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리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할아버지도 최근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에 나리가 권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어.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아들 도연이와 나리.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찜질방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준아. 여성이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고마워. 서준이 일어서며 여성을 맞았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 최지우 기자예요. 지우가 영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최지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해요. 기자님이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영수가 물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는 나리 씨를 3주 전부터 취재하고 있었어요. 이전 남편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에 나리 씨가 새로 결혼해서 또 다른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네, 나리 씨가 다니던 보험회사 직원이 신고했어요. 너무 의심스러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지우가 태블릿 화면을 영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나리 씨가 최근에 가입시킨 보험들이에요. 모두 고액이고 모두 가족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보험 서류들이 나와 있었어요. 영수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이렇게 많이 가입했다고 영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로 가입시킨 것들이에요. 서명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일 거예요. 지우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리 씨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노인 심근경색 증상, 독성 없는 독극물, 자연사 위장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나와 있었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을 원칙과 정의를 가르치며 살아온 교육자로서 이런 악의적인 계획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도연이도 알고 있는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 빚이 커지면서 나리 씨의 제안에 동조하게 된 것 같아요. 서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구급대 업무를 하면서 나리 씨 집 근처로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나리 씨와 도연 씨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막을 수 있어요. 지우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아마 저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영수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나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도연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 건 아니죠? 나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이제 영수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서준이 고개를 저으며 받지 말라고 했지만 영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 나리야. 괜찮다. 잠깐 산책 나온 거야. 이 시간에 산책을요? 위험해요. 빨리 집에 오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함정을 놓을게요. 나리 씨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영수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교육자가
직면한 가장 큰 시련.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감은 영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이가 나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기뻤었는데 2년 전 봄,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도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시 도연이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영수는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떤 분인데?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날이라고 해요. 정말 착하고 현명한 분이에요. 처음 나리를 만났을 때 영수는 며느리가 될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무엇보다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연이 아버님 자랑 정말 많이 해요. 평생 교육에 헌신하셨다면서 정말 존경해요. 나리의 첫 인사는 완벽했어요. 1년 6개월 전 결혼식.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영수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당신도 기뻐할 거예요. 영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리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영수의 안부를 자주 물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아니야, 나리야. 젊은 부부가 함께 살아야지. 나는 이 집이 편해. 당시에는 며느리의 배려로만 생각했어요. 1년 전 도연의 사업 위기.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도연이가 처음으로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말요? 아버지. 그때부터였어요. 도연과 나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8개월 전 첫 번째 압박. 아버지, 집 좀 팔면 안 될까요? 나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집을 팔아? 네, 도연이 사업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이 집은 내 어머니랑 평생을 산 집이야.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알아요. 하지만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생활도 편하실 텐데. 영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나리의 얼굴에 잠깐 실망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알겠어요. 무리한 부탁이었네요. 6개월 전 요양원 이야기. 아버님,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나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요양원? 네, 요즘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아버님 나이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물론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아봐 두시면 좋잖아요.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지시면. 영수는 이 제안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3개월 전 보험 가입. 아버님, 보험 하나 들어두실래요? 보험? 네, 생명보험이요. 요즘 의료비도 비싸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이한테 부담 안 되게요. 그럴 필요 있나? 있어요. 제가 보험 전문가잖아요. 아버님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나리의 설득에 영수는 결국 보험에 가입했어요. 당시에는 며느리의 전문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개월 전 마지막 대화. 아버지, 정말 집 팔 생각 없으세요? 도연이가 직접 나섰어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초조하고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몇 번 말했지? 이 집은 못 팔아. 아버지,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연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 팔아주시면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요양원은 왜 자꾸 이야기해? 영수도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세요. 그날 도연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현재 영수는 눈을 떴어요. 찜질방 의자에서 잠깐 졸았던 것이었어요. 옆에는 서준과 지우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리의 모든 행동들이 도연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집을 팔라는 압박, 요양원 입소 권유,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그 계획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영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셔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어요. 설령 그 상대가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할까? 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새로운 결심이 그의 눈에 떠올랐어요. 새벽 6시 찜질방 구석 테이블에서 지우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이제 나리 씨의 진짜 과거를 보여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기자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열렸어요. 사진, 신문 기사, 공문서들. 나리 씨의 본명은 유나리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 이름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영수가 물었어요. 15년 전까지는 김미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개명한 거죠. 지우가 첫 번째 문서를 가리켰어요. 첫 번째 남편 사건입니다. 15년 전 첫 번째 결혼.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신문 기사였어요. 건설업체 사장 김태진 씨 의문사. 신혼 3개월 만에 급사. 김태진 씨는 당시 45세였어요.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이었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서준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구급대원 경험으로 보면
건강한 45세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시 부검 결과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독성 검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무혐의로? 영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조사 과정에서 김태진 씨가 결혼 직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보험금은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영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김태진 씨의 회사 지분과 부동산까지 합치면 총 15억 원 정도의 유산을 남겼어요. 모두 아내인 김미선, 즉 지금의 나리 씨가 상속받았어요. 10년 전 두 번째 결혼. 두 번째 남편은 박철민 씨였어요. 의사였죠. 지우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때는 윤아리라는 이름으로 바꾼 후였어요. 과거를 숨기고 새로 시작한 거죠. 사진 속의 박철민은 단정한 외모의 50대 남성이었어요. 박철민 씨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분이에요. 나리 씨가 그 병원에서 상담받으러 갔다가 만났다고 해요. 그분도 영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결혼 1년 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뇌졸중이었어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상해요. 그 당시에도 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리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어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박철민 씨가 쓰러진 날 밤, 나리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명확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박철민 씨가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혈압약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무슨 성분? 특정 혈관 확장제요.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서준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성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박철민 씨는 그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혐의? 영수가 물었어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박철민 씨 역시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어요. 이번엔 5억 원이었어요. 현재의 계획. 지우가 가장 최근 자료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 상황이에요. 화면에는 영수 명의로 된 여러 보험 증권들이 나타났어요. 생명보험 3억 원, 상해보험 2억 원, 질병보험 1억 원, 총 6억 원의 보험금이에요. 이렇게 많이? 영수가 경악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가입하신 건 생명보험 3억 원 뿐이에요. 나머지는 나리 씨가 할아버지 모르게 추가로 가입시킨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가능해요. 보험 설계사였으니까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지우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일 거예요. 나리 씨의 최근 행동 패턴이에요. 화면에는 나리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제보자가 있어요. 나리 씨를 의심하고 있던 보험회사 직원이요. 그분이 나리 씨의 동선을 추적해 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리 씨가 자주 간 곳들이에요. 약국 한의원, 독거노인 돌봄센터, 독거노인 돌봄센터? 서준이 의아해했어요. 네, 거기서 노인 돌봄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시아버지를 잘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우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실제로는 노인들이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 네, 노인 돌봄센터에서 노인 응급상황 대처법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노인이 위험해지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확인한 정보예요. 지우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나리 씨가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이에요.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수면 유도제, 혈압 조절 건강식품, 홍삼 농축액. 서준이 목록을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조합은 위험해요. 특히 고령자에게는. 어떻게 위험한 거야? 영수가 물었어요. 수면 유도제와 혈압 조절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74세 고령자에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삼 농축액으로 맛을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지우가 덧붙였어요. 영수는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럼 나리가 정말로 날 죽이려 하는구나. 네, 할아버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나리 씨의 주문 내역을 보면 모든 물건이 오늘 오전에 배송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영수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버님, 몸 보양하실 좋은 홍삼 음료 준비했어요. 집에 오시면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준이 물었어요.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함정을 놓을 때가 됐어요. 나리 씨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온 교육자로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악과 맞서야 할 때였어요. 좋아. 해보자. 오전 9시 찜질방 주차장. 지우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영수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예요. 기자 일하다 보면 이런 장비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우가 작은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영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할아버지 셔츠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녹음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나리 씨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또 빠져나갈 거예요. 이미 2번이나 그랬잖아요. 영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 해보자. 작전 계획. 할아버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째,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세요.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둘째, 나리 씨가 홍삼 음료를 권하면 받으세요. 하지만 절대 마시지는 마세요. 셋째, 나리 씨가 음료에 뭔가 넣는 장면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서준이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연락하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경찰은 언제 와? 영수가 물었어요. 증거가 확실해지면 바로 연락할 거예요. 아마 30분 안에는 올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럼 30분을 버텨야 하는 거구나. 네, 할아버지. 힘드시겠지만 괜찮아. 74년을 살면서 이것 정도 못할 리 없지. 영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연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리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아버님, 나리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잠깐 산책 좀 했어.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영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혹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영수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들렸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집안에서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어요. 나리가 항상 그렇게 해주던 것처럼. 도연이는 어디 갔어? 영수가 물었어요. 회사 일로 일찍 나갔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나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님, 식사 전에 이것 좀 드세요. 나리가 예쁜 유리컵에 담긴 빨간 음료를 가져왔어요. 뭐야, 이게? 홍삼 농축액이에요. 어제 좋은 걸 구해왔어요. 아버님 건강에 정말 좋아요. 영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우가 말했던 그 홍삼 음료. 고맙구나. 나리야 정말 효부네. 영수가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수는 컵을 받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리야, 이게 좀 진한 것 같은데? 영수가 컵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 그게 농축액이라서 그래요. 한 번에 다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나리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였어요. 그래, 그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수가 일어났어요. 아버님, 음료가 식으면 맛이 없어져요. 먼저 드시고 가세요. 나리가 영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금방 올게. 영수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사실은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영수는 서준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홍삼 음료 받았음. 아직 안 마심. 날이 조급해 보임. 곧 답장이 왔어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긴장의 순간. 영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나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제 드세요. 정말 몸에 좋아요. 응, 그래. 영수가 컵을 들었어요. 코끝에 홍삼 냄새가 났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나리야, 그런데 이 냄새가 좀. 아, 그거요? 다른 한약재도 좀 넣었어요.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나리가 빨리 설명했어요. 영수는 컵을 입가에 대었어요. 나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때 영수가 컵을 내렸어요.
나리야, 미안한데 물 좀 가져다 줄래? 이게 좀 쓴맛이 나서. 아, 네. 잠깐만요. 나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그 틈에 영수는 화분에 음료를 조금 부었어요. 그리고 컵에 물을 조금 넣어서 양을 맞췄어요. 나리가 물을 가져왔어요. 여기요, 아버님. 고마워. 영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홍삼 음료 컵을 다시 들었어요. 이제 좀 나은 것 같네. 영수가 컵을 입에 댔어요. 살짝 마시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다 드셨나요? 나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 반 정도. 아버님, 한 번에 다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나리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알겠어, 알겠어. 다 마실게. 영수가 컵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입술만 적실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다 마셨네. 고마워, 나리야. 영수가 빈 컵을 내려놨어요. 나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이제 식사하세요. 금방 더 가져올게요. 나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영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경찰 출동했음. 5분 후 도착 예정. 영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설마 정말 마셨나? 영수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마시지 않았는데. 그때 나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새로운 컵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후식으로 이것도 드세요. 소화에 좋은 차예요. 나리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영수는 깨달았어요. 나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리야, 아버님, 정말로 아까 홍삼 음료를 다 드신 거 맞죠? 나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의 노크 소리에 나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똑똑똑. 누구지? 나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아, 누가 왔나 보네. 나리야, 문 좀 열어봐. 아니에요,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나리가 영수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리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택배입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 주문한 게 없는데. 나리가 의심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영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나리야, 나 좀 이상해. 어지러워. 실제로는 연기였지만 나리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침실에서 좀 쉬세요. 나리의 눈에 묘한 기대감이 스쳤어요. 음료를 마셔서 그런가? 뭘 넣었어, 나리야? 영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74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아?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김미선. 영수가 나리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나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미선. 너의 원래 이름이지? 김태진을 죽이고 박철민을 죽인 그 김미선 말이야. 나리,
아니, 김미선의 입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영수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서준과 지우도 따라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달려와서 영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응, 괜찮아. 다 안 마셨어. 나리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이 우리 집에? 유나리 씨, 아니 김미선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리가 발악했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꺼내며 나섰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 나리의 온라인 구매 내역이 표시되었어요. 수면 유도제, 혈압 조절 건강식품. 이걸로 홍삼 음료에 넣으려고 했죠? 그건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지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검색 기록은 뭐예요? 노인 자연사 위장 방법, 독성 없는 독극물. 나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준이 영수가 버린 홍삼 음료를 가리켰어요. 저기 화분에 버린 음료를 성분 분석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지우가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착용하신 녹음기로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스피커에서 방금 전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한 번에 다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아버님, 정말로 아까 홍삼 음료를 다 드신 거 맞죠? 나리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집 앞 CCTV 영상입니다. 어젯밤 수상한 남자들이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남자들을 고용한 것도 당신이죠? 할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를 노려서. 나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도연아. 영수가 놀라며 외쳤어요. 도연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도연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영수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나리가 제안했을 때 도연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집도 팔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경찰관이 나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유나리, 김미선,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리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15년 전 김태진 씨 사건, 10년 전 박철민 씨 사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나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박도현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사과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서준이 영수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준아, 지우야. 고맙다. 너희가 없었다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74세 나이에 저런 위험한 일을. 용기라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 내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 이제야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 서준과 지우는 영수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바깥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나리와 도연을 태우고 떠나는 소리였어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74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영수는 지역 방송국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새로 만든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영수 마이너스 시니어 안전 컨설턴트 74세에 새로 만든 명함이었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지우야,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방송국이 특종을 했는걸요. 지우가 밝게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실 거예요? 시니어 안전 컨설턴트요? 물론이지. 74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비슷한 위험에 처한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국 회의실에서 시청자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방송국 PD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건을 다룬 특집 방송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시니어 안전 가이드라는 제목으로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잖아요. 나 같은 늙은이가 방송을 해? 영수가 당황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PD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어. 영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서준과의 만남. 방송국을 나온 영수는 근처 카페에서 서준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방송 진행자를 해달라고 하네. 우와, 대단해요. 하실 거죠? 서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만큼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준이 격려했어요. 그런데 서준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구급대 일 계속하면서 시니어 응급처치 교육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영감을 받았거든요. 영감? 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영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첫 번째 상담. 일주일 후, 영수는 첫 번째 의뢰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올해 68세고요.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제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김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하고 보험도 여러 개 들게 하고 텔레비전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보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조언해 주었어요.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영수가 준비한 자료를 건네줬어요.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권유, 마이너스 요양원 입소 압박, 마이너스 재산 처분 요구, 마이너스 가족 간 연락 차단 시도, 마이너스 건강식품이나 약물 강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경험이죠. 힘든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방송 첫 녹화. 한 달 후, 영수는 생애 첫 방송 녹화에 임했어요. 긴장되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 괜찮아요. 평상시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녹화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4세고요. 얼마 전까지 평범한 은퇴 교장이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전해졌어요. 하지만 제 가족에게 속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영수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평생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영수의 시니어 안전 가이드 방송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매주 수백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고, 영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책 출간 제의도 여러 군데서 왔어요. 지우가 출판사에서 온 제안서들을 보여줬어요. 책까지? 네, 74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은 제목이네. 영수가 웃었어요. 도연의 편지. 어느 날 영수에게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어요. 도연이 보낸 것이었어요. 아버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출소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4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강연장에서 영수는 대형 강연장에서 수백 명의 시니어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7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74세에 방송 진행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연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새로운 아침. 영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정을 확인했어요. 마이너스 오전 시니어 상담 3건, 마이너스 오후 방송 녹화, 마이너스 저녁 강연 원고 작성. 75세가 된 지금도 영수의 하루는 바빴어요. 거실 한편에는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올해의 시니어상, 사회공헌대상, 희망나눔상. 하지만 영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매일 도착하는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어요.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준과 지우의 방문. 일요일 오후 서준과 지우가 영수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바쁜 게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수가 밝게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해요. 75세에 이런 활동을 하시다니. 서준이 감탄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내 마음은 아직도 40대 같아. 할아버지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영수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영수의 하루는 오늘도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